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크라이나의 탄원. 2. 북한의 치명적 실수. 3. 미국의 치명적인 실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카이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달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이 전세계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을 FA-50으로 석권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FA-50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더 높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카이의 의지가 나비 효과가 되어 폴란드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들었고, 덕분에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가 항공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항공기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해외 메이저 언론들이 이걸 모아 긴급 속보라 보도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에 미그 29 전투기를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이미 결정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전투기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주력전차 지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한 방에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소식이기에 여러 외신에서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 소식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의 미그 29 4대가 한 달 이내로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질 것이며, 이후 총 11에서 19대의 미그 29기 우크라이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989년부터 러시아의 미그 29를 운용해온 폴란드는 현재 총 28기의 미그 2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폴란드군은 노후화된 미그 29 전투기들을 순차적으로 도태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게 될 미그 29를 전투기 지원을 바라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한국에서 K2Q를 도입하여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밀어냈던 것처럼 이번엔 러시아제 전투기를 한국 전투기로 밀어내는 식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의 단독 결정에 전투기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던 독일과 미국은 지난번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처럼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확전과 자국의 전력 공백을 우려하여 전투기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는 와중, 폴란드가 단독으로 전투기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역시 한국 방산이 든든한 뒷받침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식을 전해드린 FA-50GF12대가 이달 말 생산 비행을 마치고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이 확정되며, 폴란드는 더 이상 고물 미그 29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너무나 신속한 납기 소식에 해외에선 한국이 중고 전투기를 급하게 도장해서 폴란드에 팔아먹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전차, 자주포에 이어 전투기까지 계약하고 1년도 안 돼서 납기를 시작하는 한국의 속도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을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되나 싶은 어처구니 없는 논란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무기체계 품질을 검사하고 보증해주는 국방기술품 질원에서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GF의 출고 전 검사 과정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기술품 질원 항공센터 항공안팀 연구원들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FA-50GF 2호기의 최종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전투기에 기동하는 모든 부분의 작동을 테스트하며 조립 과정에서 유격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누락되거나 파손된 부품은 없는지까지 손전등을 들고 사람의 눈으로 세세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FA-50GF가 출고될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품 질원에서 국산 항공기의 품질 검사 과정을 이처럼 세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의 너무 신속한 납품에 생각지도 못한 품질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불식시키고 K방산에 지원 사격을 보내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한국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방산의 든든한 지원 사격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르스 부아슈차크는 폴란드군을 위한 현대식 무기를 주문할 때 우리는 4가지 기준에 따랐습니다. 필요성, 현대성, 배송속도, 호환성. 이러한 모든 기준을 한국 무기는 충족시켜줍니다. 라고 말하며,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을 믿고 미그 29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납기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증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카이 측에서 폴란드의 FA-50 전투기를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 카이의 주요 경영진과 기자 60여 명이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카이의 다음 프로젝트는 FA-50 경공격기의 단자형 모델인
F-50 개발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카이에서 F-50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F-50 단자형 개발은 KF-21과 더불어 카이의 오랜 수권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출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FA-50의 단자형이라는 옵션을 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공군에서 굳이 예산을 추가로 들여 단자형 F-50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이렇듯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F-50을 이번에 카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건 F-50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에서는 FA-50으로 미국 육해 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 도전함과 동시에 캐나다와 페루에 FA-50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부영 사장이 내년에는 미국의 TSA, 머치 등 세계 사업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카이에서는 미국 훈련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군에서 FA-50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인승 모델은 없냐고 물어왔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의 가상적기 사업인 TSA 사업의 요구사항 목록 중에 단자형이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FA-50보다 고성능의 전투기로 자국의 미그 29를 완전히 대체하기를 원하는 페루에서도 카이가 FA-50의 단자형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 물어왔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수요가 있고 미국 시장 진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단자형 FA-52개 개발할 만한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카이에서는 F-50의 개발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8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50 개발 발표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유출된 PPT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 2인승이었던 FA-50의 후방 좌석을 제거하고 700파운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하여 작전 반경을 25%가량 늘릴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장 탑재량을 늘리고 이사 레이더 탑재에 문제가 되었던 레이돔 크기를 증가시켜 국산 이사 레이더를 따라 F-50의 BVR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능 개량을 통해 새롭게 완성될 F-50은 미그 29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쌍발 엔진 덕분에 뛰어난 운동성과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 미그 29이지만 러시아의 고질적인 레이더 문제로 인해 BVR 능력은 동세대 전투기보다 상당히 뒤처지는데요. F-16과의 모의 교전에서 도구 파이팅에서는 미그 29가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BVR 교전의 결과 F-16의 우월한 레이더 사정거리로 인하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박살났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계가 명확한 전투기이지만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페루 등 동부권 국가들의 수백 대가 뿌려져 여전히 현역 전투기로 운용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50의 등장으로 미그 29의 위치는 위태로워지고 말았는데요. 4세대 전투기인 미그 29가 경공격기로 분류되는 FA-50의 BVR 능력에서 밀린 데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러시아 방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개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실체를 보고 나토 규격 서방제 무기로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페루, 슬로바키아 등 동부권 국가들의 입장에선 굳이 미그 29를 붙잡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보유한 미그 29 전투기를 지원 보내며 전량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A-50과 미그 29의 성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 미그 29를 버리기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슬로바키아에서도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결정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 전차 지원이 시급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독일이 고집을 부리며 나토의 주력 전차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K2 전차를 납품해준 덕분에 독일에 아쉬울 게 없어진 폴란드가 총대를 메고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FA-50GF의 빠른 납기를 보장하여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번 F-50의 개발을 통해 나머지 동부권 국가들의 미그 29를 완전히 대체하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개발하려다 기술력이 부족해 포기했던 페이퍼 플랜 미사일을
한국이 현실화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35 40대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미사일 단 한 발로 끝낼 수 있도록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는 수십 킬로미터의 살상 반경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포기한 걸 한국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완성 직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1년 국방학술대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탑재형 장인 유도로켓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공개됐었습니다. 본 논문에는 국가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탑재형 지능형 유도자탄의 시험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폭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하나로 합친 무기체계로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 탄도미사일의 탄두에서 자폭드론 여러 대가 분리되어 상공을 배회하며 목표물을 추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소유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하여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한국의 킬체인 작전에 대응해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열차에 탑재되어 이동하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등장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타격하는 일이 더욱 난해해졌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의 타격체계 역시 한 차원 새롭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는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에 나선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유도 미사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북한이 쓴 ICBM이 화성 17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화성 17형은 이동식 발사대 텔로스와 올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15,000km의 사정거리로 남미를 제외한 지구전 지역을 타격 가능한 괴물 미사일로 킬체인 작전의 제일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은 F-35를 출격시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 유도 폭탄 GG-12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이 F-35를 동원한 타격 훈련을 그것도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를 통해 텔로 언제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쓸 수 있다고 과시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최첨단 스텔스기로 너희가 절대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F-35를 동원한 유도 미사일 공격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F-35가 현재 40대 밖에 되지 않으며 스텔스기가 아닌 KF-16, F-15와 같은 전투기로는 내륙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킬체인 작전용으로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금속으로 된 자탄이 들어있는 특수탄으로 일정 고도에서 폭발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GG-12처럼 정밀 유도는 불가능하지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휩쓸어서 목표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타격 범위가 넓다고 해도 순식간에 발사 원점을 이탈하는 대를 타격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국가연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GG-12의 정밀 유도긴 그리고 집속탄의 광범위한 타격 능력을 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의 개발 계획은 기존의 KTS-SM 미사일의 새로운 개량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정형 발사대와 최근 폴란드로까지 수출된 K-39 천무 다연장 로켓에도 발사 가능한 KTS-SM은 사거리 290km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폭 갱도진지나 지하격 납고, 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될 최공형 유도자탄은 탄두에 자폭드론을 탑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과거 군비 경쟁이 관계에 달했던 냉전시대에 개발이 시도됐지만 페이퍼 플랜에 그쳤던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용화에 나선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폭드론의 전술적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키이우 경찰들이 대공 사격을 실시했지만 자폭 드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키이우 시민들은 드론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자폭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푸틴의 공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자폭 드론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한국은 자폭 드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에 자폭 드론을 실어 날린다는 기발한 발상을 떠올린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이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 유비전에서 제작한 히어로 자폭 드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X자로 교차된 4개의 주날개와 4개의 고리 날개를 가지고 전기 추진 프로펠러 모터로 추진되며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비행하는 게 가능하며 이스라엘 자폭 드론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작전 범위는 최소 6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은 이러한 자폭 드론 여러 대를 한 번에 목표물 인근 상공까지 빠르게 도달시킨 이후 자폭 드론이 표적을 추적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최공형 유도자탄은 방출될 때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인 유도자탄 안에 총 3발이 탑재되는데요. 내부에 충격 흡수형 완충폼이 채워져 있으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인 유도자탄은 탄도미사일에서 고속으로 방출될 때 자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방이 팔각형인 유선형으로 설계되었고 뒤쪽에 꼬리날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탄도미사일에서 보호 페어링을 분리하면서 메탈 에어백을 사용해 장인 유도자탄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장인 유도자탄은 낙하산을 펼쳐 마하 5펄에서 마하 5일까지 감속한 후 다시 운용고도 0.9km에 도달하면 탑재한 유도자탄 자폭 드론 3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자폭 드론은 700m 고도에서 날개를 전개한 후 프로펠러를 이용해 비행하며 작전 고도 500m 지점에서 작전 상공을 배회하면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폭 드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TR, 오토매틱 타깃 레커그니션 기능이 탑재된 적외선 탐색기 가장착되어 지상을 관측하여 태를 찾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탄도 미사일처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격추가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들어 유도 미사일처럼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집속탄처럼 한 번에 넓은 범위를 타격 가능하며 드론처럼 목표물을 포착할 때까지 상공에서 배회할 수 있는 궁극의 탄도 미사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13개의 배트릴리언트 엔티 아모르 테크놀로지 지능자탄을 탑재한 어택제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국가연에서 개발 연구 중인 개념과 비슷하게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후 미리 프로그래밍된 목표 지점으로 활공하면서 음향 센서를 통해 전차나 이동식 발사대의 엔진 소음을 탐지해 추적하여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시험 평가 단계에서 지능자탄에 장착된 음향 센서가 미군에서 요구하는 탐지 신뢰성에 도달하지 못해 소량 생산 후 프로젝트가 그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된 무기임에도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단에 긴급 배치할 정도로 전술적 효용도를 높게 평가했었으나 그렇다면 그 미국도 실패한 지능자탄을 과연 국가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달에 도달했던 아폴로호에 탑재된 컴퓨터의 성능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수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만든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의 작전 수행 능력은 90년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유도자탄 연구는 국가연에서 겨우 15개월 동안 국가연이 보유한 연구자산과 제한적인 사업비만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지만 장인 유도자탄 방출 시험, 자탄 방출 장치 내 충격성 검증, 고속환경 하 장인 유도 자탄 방출 성능 확인 등 요구하는 기술적 기능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방출 시의 생존성, 방출 후의 안정화 및 비행 성능, 낙하산의 감속 성능까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전방 덮개가 분리되지 않아 마지막 단계인 유도자탄 사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가연의 개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것처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북한 내부 사정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문다는 말이 있지만 방심하지 않은 호랑이가 쥐 따위에게 물릴 리가 없겠죠.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FA-50PL의 모델링과 스펙이 공개되었는데 도저히 같은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FA-50PL의 미국이 아닌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되리라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타이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자 당황한 미국에서는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 사업에 끼워달라고 뒤늦게 요청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FA-50을 테자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도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항공기가 DX 코리아 2022에서 공개됐는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가 또 한 번 세계 항공기 시장에 폭풍이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폴란드와의 4조 원 규모 FA-50 수출 이행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으로 2011년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는 12대를 2023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에 물류 허브가 지어지고 4.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맡을 국제비행학교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영국 카이 사장은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며칠 뒤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PL의 모델링이 공개되어 화제에 일곱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의 그래픽 형상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마크와 조정석 우측에 위치한 공중급 유관이 눈에 띄는데요.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 전투기를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한 KF-16, F-15K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가 납품할 FA-50PL에는 블럭20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FA-50PL이 기존 FA-50과 비교해 공중급 유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 위상배열 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PL은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훈련에도 최적화됐다. 앞으로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특히 공중급 유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리 군에서도 FA-50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이었습니다. FA-50은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다는 게 항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장 연료 탱크를 달거나 공중급 유기능을 장착하든지 해야 할 건데 카이에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외장 연료 탱크도 크게 달고 공중급 유기능까지 추가한 것이죠. FA-50PL에는 300갤런짜리 외장 연료 탱크가 장착되고 공중급 유기능이 추가되어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중급 유 방식에는 플라잉 군 방식과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FA-50에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플라잉 군 방식은 공중급 유기 꼬리에 급유용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F-15K, KF-16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급유관이 불보 더 많은 양의 연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대형 공중급 유기를 주로 운용하는 미군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공중급 유기의 체급이 최소 수송계 정도로 커야 하고 동시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급유용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항공기의 급유관 프로브를 깔때기 모양의 드로그에 맞추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FA-18이 F와 같은 중소형 항공기에도 장착해 급유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형급 유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드로그를 달아 2에서 3대의 항공기를 동시 급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급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유관인 프로브를 반드시 조종석 앞쪽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텔스를 고려하지 않은 FA-50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 유기는 두 방식 모두 급유가 가능합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진 점도 주목받았지만 역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FA-50TL의 이사 레이더 탑재 여부였습니다. 현재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엘름 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레이더이지만 카이는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FA-50의 DVR 시계의 교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사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FA-50 블럭 20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폴란드 수출로 미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이사 레이더와 암남 통합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열받은 한국에서는 수출형 FA-50P에도 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매체에서 FA-50PL에는 LIG 넥스1에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암남 통합을 거부하며 KF-21에는 리티엄 미사일이 장착됐었는데 FA-50에도 LIG 넥스1에 이사 레이더와 통합해서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산 이사 레이더를 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출이 시급하지 않았던 블럭 20은 국산 이사가 탑재되는 게 확정이었는데 굳이 미국산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수출되는 FA-50PL에 장착될 이사 레이더를 팔아 한몫 두둑히 챙길 생각에 싱글벙글하던 미국은 수출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버렸다는 소식에 그제야 이사 레이더와 암남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미국 이사 레이더를 제조하는 미국 4대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루먼에서는 다급히 제안서를 들고 카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국산 이사를 탑재하든 좋은 조건으로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조를 통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위치가 공고해질 것 같은데요. 빈자의 F-16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저렴한 가격의 멀티롤 전투기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유례없는 항공기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카이의 초월의 상무는 FA-50은 점진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로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FA-50은 공대공 정밀무장, 항속거리를 늘리는 공중급 유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의 전투기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시장에 도전해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한 단계 성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FA-50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는 소식에 FA-50을 테자스 전투기의 경쟁자로 여기던 인도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등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인도에서는 어떻게든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팔아보겠다고 언론이 나서 FA-50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을 일삼았었는데요. 지적하던 부분들이 FA-50이 전용 외장 연료 탱크가 없다는 점과 공중급 유를 할 수 없어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 그리고 이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이니 어쩔 수 없나 싶었지만 카이는 물밑에서 폴란드와 손을 잡고 FA-50을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뜯어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모르던 인도에서만 테자스가 이길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던 것이었죠. 카이에서는 FA-50의 공중급 유 기능을 도입한 김에 공중급 유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카이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항공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DX 코리아 2022에서 다양한 한국의 신무기들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건 다름 아닌 카이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수송기 수요에 따라 카이에서 국산 다목적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모형이 이번 박람회에서 첫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기에 의존해왔던 해상 초계기, 공중급 유기 등의 특수 임무기의 대형 플랫폼 역할까지 국산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어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수송기의 특이한 도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송기의 둥그런 동체와 흰색과 검은색의 도색이 만나 마치 범고래와 같은 모습의 수송기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수송기를 두고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고래 같다며 우영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범고래 도색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색이었다. 혹시나 해서 이번 전시회에 꺼내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을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소요에 비해 운용하고 있는 수송기가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수요를 충당하고 항공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형 수송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운용 중인 C-130 전술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 엔진을 적용하였고 크기도 훨씬 커져 속도와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카이 측은 수입 항공기에만 의존하고 있던 수송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유지 정비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세계 수송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나 없던 나라가 어느새 유럽에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작사들과 비교하자면 이제 막 첫발을 팬 셈이지만 한국인의 집념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금세 따라잡히고 말 겁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참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수출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현국이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현재 내부 군사 체계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무슨 수를 쓰든 우크라이나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류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한국 포탄 수입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신인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해당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의 원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회 지원을 선택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강력한 우방인 한국을 속였거나 또는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달라고 부탁한 꼴인데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탄약 재고를 대신할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해서 외장만 미국산으로 둔감시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